22장입니다. 23장은 말로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까지 뭐 거의 끝이 나겠죠. 이 토픽은 뭐 제목 보시다시피 요놈 하나 해서 뭐 시간도 뭐 대충 뭐 요거 1시간 정도 뭐 그 정도만 걸릴 것 같아요. 요것도 사실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은 뭐랄까요, 넘버 2 또는 넘버 3 정도 되는 난이도야. 근데 우리는 회계 처리를 아예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아예 하지도 않을 거야. 이거는 다 회계 처리 하나 없이 할 거고, 아이번 교재에 회계 처리조차도 넣지 않았죠. 뭐 필요가 없으니까 안 넣었죠. 이걸 또 회계 처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2등 또는 3등 정도 되는 나름 어려운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기 딱 좋은 주제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쉽게 설명할 거니까 제가. 그래서 필기부터 합시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얘는 이제 갭에서, 갭이 기업회계 기준이죠. 갭으로 간다.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이 아닌 것에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간다. 회계 변경은 옛날에도 인정되는 회계의 원칙이었다. 옛날에도 기업회계 기준 뭔가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뭔가를 바꾼 거지, 중간에. 그래서 오류 수정은 옛날에 잘못한 거를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거지. 그런 느낌. 오류를 수정했다. 뭐 그런 느낌이고, 요 회계 변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뭐 추정의 변경이 있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목상 두 개인데 이제 잘게 보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세 가지. 번호까지 붙여봅시다. 이따가 또 필요하니까. 1번, 2번, 3번. 하여튼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뜻은 뭔데? 사실 뜻은 제가 따로 안 적을 거예요. 왜냐면 이름 자체 뜻이 있어.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추정이지, 추정치지, 추정치. 또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 추정의 변경이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말 그대로 그냥 정책의 변경이야. 정책의 변경. 그래서 뭐 뜻은 이름 자체 뜻이 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감가상각비 관련 모든 변경, 감가상각비 관련 모든 변경, 관련 모든 변경. 바꿀 수 있는 게 최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각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잔존 가치. 세 번째가 내용 연수입니다. 그게 바꿀 수 있는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추정치의 변경으로 보는 거야. 잔존 가치, 잔존 가치라는 게 내용 연수 종료 시점이 처분 가치잖아요. 물론 내용 연수는 뭐 사용 예상 기간이고, 다 추정하는 거거든요. 내용 연수 5년인 줄 알았는데 1년 뒤에 봤더니 3년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바꿔라.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잔존가치 0원이 맞는 줄 알았는데 뭐 100만 원이 맞는 것 같아.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는 얘기죠. 삼각방법, 정해법인 줄 알았는데 정렬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뭐 바꿀 수 있다. 계산 문제는 100% 이것만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100% 감가상각비 관련된 변경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관련된 평가 방법 변경. 어차피 뭐 예시니까 선입선책법에서 하나만 쓴다면 총평균법으로 바꿨다. 이런 거는 정책을 바꾼 거다. 어떤 방법을 바꾼다 이거예요. 정책의 변경은 어떤 방법들을 바꾸는 거야. 평가 방법이. 메서드, 방법을 바꾸는 거야. 실제로 재고자산 선입선출법 쓰든 뭐 총평균법 쓰든 이동평균법 쓰든 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배웠던 투자와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원가무형 공정가치부형.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의 영역, 선택 가능한 그런 부분인 거죠. 추정의 변경은 선택하는 게 아니지. 그 당시에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바꾸는 거고. 잔존가치 100만 원이 맞는 것 같으니까 1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이 맞는 것 같아. 바꿔라.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헷갈리는 거죠. 삼각방법 선택하는 거 아니야? 기준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감가상각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고. 근데 그게 그 선택이 아무거나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 선택이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법이 맞는 것 같으면 정해법 선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비슷하게 까이면 정해법 선택하고, 처음에 가치가 많이 까이고 뒤에 적게 까이면 정해법 선택하고, 그런 합리적인 방법 선택인 거지 아무거나 선택한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의 변경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개정돼서 야 삼각방법 닥치고 추정의 변경으로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인드가 아무거나 감가상각방법 선택하면 됐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 선택이니까 그 선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말이 초이스가 아닌 거지. 그냥 우리 회사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 단어 중에서 얘만 감가상각 방법만 추정의 변경이고 나머지는 뭐 무슨 땡땡땡 방법 나면 다 정책 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류 추정은 오류를 수정하는 건데 뭐 무궁무진한 오류가 있겠지. 그리고 또 하면은 계산 문제는 100% 이것만 나옵니다. 이것도 100%. 다행히도 정책의 변경 계산 문제 나오면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나오고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 변경 그것이 나옵니다. 오류 추정은 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이것도 하나만 씁시다. 재고자산 과대평가 물론 과소평가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예시니까 2개 정도는 씁시다. 과소평가 등등등 무궁무진하겠죠. 예, 아마 이것도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오류성이 있지만은 요 2가지 항목 갖고 뭐 대략 봤을 때 뭐 한 80%, 90% 정도? 80%, 90%는 좀 그렇고 한 80% 정도는 요 2가지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3가지 공부하고 번호 붙인 거는 또 뭔가 필기할 게 있어서 그렇다. 1번하고 2번, 3번. 뭐 1번은 추정의 변경이고 2번은 정책 변경 오류 추정인데 2번, 3번은 뭔가 비슷한 맥락이 있다. 먼저 이제 회계 처리를 보시면은 전진법, 소급법. 전진법은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재무제표를. FS가 재무제표죠. 재작성하지 않는다. 앞으로 전제. 옛날 거 다 인정하고 바뀌면 바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출발. 앞으로 전제. 요거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을 하는 겁니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효과가 얘는 없고 없다. 없을무 누적 효과가 있다. 누적 효과를 뭐 책에도 써놨고 했지만 사실 뭐 누적 효과가 기준서에 뭐 친절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요. 누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요. 과거 재무제표 CFG, CF 참고. 과거 재무제표 제작성으로 인한 손익의 변동 효과. 손익의 변동 효과. 손익은 뭐 단기 손익을 말하는 거고요. 수익 비용의 변동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적 효과라는 것 자체가 재무제표 제작성해야 있는 거니까 전진법은 없고 소급법에서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궁금할 수 있잖아. 그게 뭔 소리인지 헷갈리니까. 이게 뭐 단기고 이게 정기라고 칩시다. 어떤 방법이 있는데 방법 1번에서 이제 방법 2번으로 바뀌었는데 이익이 바뀌었대. 거기에 따른 뭐 이익이 100인데 뭐 바꿨는데 뭐 300이야 이익이. 뭐 이런 게 이제 누적 효과 뭐 200이다 뭐 이런 거요. 뭐 그냥 참고입니다. 누적 효과 갖고 시험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정책의 변경을 했는데 하나의 방법에서 다른 방법 바꿨대. 근데 재무제표 이익이 달라진 거야. 뭐 그런 거잖아. 어차피 소급법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당기고 소급법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다 뜯어 고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선의선처법 총평균법인데 처음부터 총평균법인 것처럼 다 재무제표 제작성하는 거거든요. 제공시하고 아주 짜증나는 방법이지 실무상. 그래서 200만큼이 누적 효과라고 하는 거지. 이익이 이익에 돌아갔으니까 뭐 참고입니다. 예. 그리고 누적 효과 있으면 걔는 어디 반영하냐? 기초 이익잉여 반영한다. 끝. 이게 다.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하면 틀린 겁니다. 뭔 소리요? 여기가 단기고요. 여기 이제 전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단기 순이익이 200이 틀어지면서 어쨌든 뭐 BSIS,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 재무제표 다 제공시하는 거거든요. 다 바뀌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익은요. 단기 순이익합계가 이익잉여금이니까 단기로 봤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 틀어지면서 기초 이익잉여금이 바뀌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단기 순이익의 합계가 원래가 이익잉여금이듯이 이 당시에 BSI에서 다 재공시되는 건 맞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X2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X2년 초에 기초 이익잉여금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초 이익잉여금 반영한다고 돼 있지 사실 기초 이익잉여금 반영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말이 어려우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단기 순이익이 틀어지면은 이익잉여금이 반영되는 거니까. 확실한 건 X2년도 단기 순이익이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전체 내용이고, 또 보시죠. 이제 글씨로 봐야지. 회계 변경이나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벌초해가지고 오늘 뻗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저께 뭐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도, 원래 벌초할 때 항상 땡볕에서 벌초를 해가지고 진짜 힘든데 살아 돌아왔네요. 얼굴도 안 타고. 근데 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출석률이 저조한데 이제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막바지는 원래 출석률은 원래 그래요. 옛날 보면은 정해법이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정해법에 따라서. 거의 그렇더라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더 심하긴, 올해는 좀 더 심한 것 같았는데. 가파른데. 정해법으로 줄죠, 원래. 새로 회계 처리죠. 회계 변경이랑 방법을 바꾸는 거라. 이걸 뭐 시험에 나올 건 없고. 추정의 변경, 정책 변경 두 가지가 있다. 정책 변경은 회계 정책, 다른 정책 바꾸는 거다. 물론 나와봤자 맞는 문장이지. 이거 어떻게 틀리게 됩니까? 어떻게 틀리게 그냥 내봤자 그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정책 변경이란 IFRS에서 허용되는 정책에서 인정되는 또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거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까 제가 갭에서 갭으로 갔다. 옛날에도 인정됐다고. 다만 방법을 바꾸고 추정치를 바꾸는 건데 옛날에도 다 인정되는 방식이었다. 정책 변경 예시. 재고조상 가정 변경 이런 거 아까 정책 변경이 메서드 방법 바꾸는 거잖아요. 뭐 예시로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총평기법 뭐 선임선출법 바꾸는 것도 되고 어떤 방법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유무형자산의 측정 기준 변경 뭐 이런 것들도 측정 기준 변경, 원가 무형 뭐 재평가 무형 이런 거 물론 재평가 무형 원가 무형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들의 변경인 거지. 측정 기준 변경하면 잘 못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노란색 친 건데 이런 거고. 그럼 이런 건 안 되냐? 좀 전에 배웠던 투자 부동산 뭐 원가 무형 공정가치 무형 당연히 되는 거지. 그것도 메서드 방법의 변경이기 때문에 뭐 투자 부동산 방법 변경 어차피 뭐 예시기 때문에 뭐 다른 예시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뭐 원가 무형 공정가치 무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책의 변경입니다. 어떤 메서드의 변경이고. 근데 정책 변경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IFRS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뭐 사실 뭐 말은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개정사항이지. 개정사항 생겼을 때. 개정사항 생기면 바꿔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인선수법 쓰고 있는데 갑자기 IFRS에서 앞으로는 선인선수법 쓰지 마. 그러면은 바꿔야 되겠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 오류 수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 그건 옛날에도 다 정당했으니까. 오류 수정은 옛날에 삽질한 거를 회계처리 잘못한 거를 단계 찾아서 옛날에 잘못한 걸 단계 찾아서 수정하는 게 오류 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정당한 사유고, 두 번째는 사실 뭐 별 얘기는 없는데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하다 하면은 뭐 바꿔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바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갖고 또 틀리게 되면 치사하게 이렇게 됩니다. 회계 정책 변경의 정당한 사유는 IFRS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은데 그럼 틀린 문장인지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문제푸는 요령 중에 뭐뭐만 가능하다. 왠지 틀린지. 보통 뭐뭐만 보통 틀린 문장이 많은데 이것도 뭐 두 가지가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요 박스보다 요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요 박스지. 요 박스 잘 나옵니다. 변경 정책, 그러니까 정책 변경 아닌 경우. 첫 번째. 과거에 이제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정책 적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뭐라 할까? 뭐 붕어빵 장사했대. 그래서
그 붕어빵에 대해서 갑자기 먹는 얘기. 선입선출법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업종이 바뀐 거야. 사업 접고 뭐 내가 뭐 버스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 버스에 대해서 뭐 이동평법 적용했다 등등도 해서 업종 자체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 쓰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거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정책 쓰는 것은 그 정책 변경이 아니다. 그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A 방법 쓰다가 B 방법 바꾸면 그 정책 변경인 건데 그거는 아니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대충 회계 처리하다가 지금 중요해져서 FF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우리 회계는 중요성이라는 게 항상 깔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뉴 옛날에는 뭐 대선 충당 거 설정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대선 충당 설정했다.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선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 시에 자본의 대손 상각비, 대본의 대선 충당금. 그래서 대충 처리한 거지. 쉽게 말하면 기준서를 어기면서. 그래도 상관없는 거. 중요하지 않았으면. 중요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노터치인 겁니다. 단지 중요성이 낮았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매출 채권 있어봐야 뭐 얼마 안 된다 금액자 중에서. 근데 이게 중요해진 거지. 갑자기 이제 중요해짐. 중요해짐. 그래서 제대로 FM대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책 변경을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이것도 오류 수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제 회계사잖아요. 제가 회계사고 이제 회계감사를 가는데 그 회계감사 뭐 하는 거냐면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수정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수정하라고. 근데 만약에 수정사항이 30개가 있는데 29개가 짜잘해. 회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야 이거 한 개 틀렸으니까 이거 고치라고 수정 공고하는 겁니다. 회사가 한 개 수정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최종적인 재무제표인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래. 금액들 중에서 작은 건 다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대충 처리해도 전혀 무방한 겁니다. 다 금액들 중에서 큰 것만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아서 대충 처리한 걸 갖다가 제가 맞다 대충 있고 대선 충당 같네. 대략 대충 처리하다가 중요해져서 FM대로 처리했을 때 그거는 정책 변경도 아니고 오류 수정도 아니고 그냥 중요성 관점에서의 개념이었다. 회계 정책의 변경. 이게 사실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태풍이 오잖아요. 뭐 일정이 틀어질 것 같은데 그 틀어지면 안 되는 게 제가 또 제주도를 가는데 추석 때 공부하는데도 죄송합니다. 그게 비행기 취소될까봐 걱정이네. 그 전날에 가거든요. 빨간 날 전날에. 그래서 야 이거 거의 간당간당한데 이거 진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거 뭐 경과 규정이 있으면은 경과 규정에 따라 여러분도 다 이제 나중에 시험 붙으면 맨날 놀릴 수 있습니다.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동안. 작년에 올해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작년에는 진짜 6.5일 일한 것 같아. 일주일 있으면 강의 플러스 회계감사. 올해는 그래도 한 6일 정도. 작년보다 훨씬 나은 거지. 올해는 사람처럼 살고 일요일은 좀 쉬고 그러고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일요일도 반은 일하고 뭐 토요일도 당연히 풀타임 다 하고 작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행복이 더 왔죠. 경과 규정이 있을 때 경과 규정에 따라서 이건 또 뭐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시죠. 2번에다가 원칙 1번에다 예외. 제목 옆에다가 원칙 1번에다가 예외. 왜냐면 우리가 정책의 변경하고 뭐 오류 수정 소급법 쓴다 했었잖아. 그럼 2번부터 봅시다. 경과 규정 없으면 뭐라 됐습니까? 소급 적용한다고. 그래 그렇게 한다며. 경과 규정이 뭐냐면은 IFRS를 최초 적용할 때 예외 규정들인 거야. 예외 규정들. IFRS를 최초 적용할 때 예외 규정들. 그래서 이 예시도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예시도 아셨으면 좋겠다. 재평가 모형 최초 적용할 때 전지법 적용.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원가 모형 쓰다가 유무형 자산은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선택 가능하죠. 여기서 재평가 모형을 바꿨어. 원래는 메서드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고 소급법이잖아. 근데 뭐라 됐습니까? 전지법. 왜? 예외니까. 왜 예외냐?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재평가 모형이 이제 결국은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 건물 공정가치 자료를 20년 전, 30년 전에 찾아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소급법 하면은 다 최초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다 뜯어 고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업 초기로 돌아가서 다 뜯어 고치는 거야. 지금 30년 후인데. 응? 사업한 지 30년 지났는데. 그 옛날 자료가 없거든. 데이터가 없거든요. 공정가치 자료가 은근히 많이 없어 옛날 거는. 그래서
안 된다. 전지법 쓰자. 그죠? 힘들다. 실무상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 죽겠다. 전지법 쓰자고. 근데 그 경과 규정이 예외.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실 경과 규정이 있지만은 수업 목적상 요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 한 가지 정도.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외라는 것이죠. 예외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급 적용이다. 그래서 IFRS를 최초 적용할 때 그런 예외 규정들이 몇 개가 열거져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된다. 그리고 잠깐만 어디까지 하고 싶을까? 예, 여기 오케이. 2, 3분만 더 하고 싶시다. 용어 갖고 시험이 안 냅니다. 이거 참고입니다. 이거 참고고 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겁니다. 말이 어려서 제가 따로 써놓은 것이지 이거 갖고 시험이 되진 않아요. 소급 적용. 그래 네가 아까 뭐 뜯어 고친다며. 뭐 그 얘기겠죠. 뭐 새로운 회계 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다 누적 효과고 계산하고 뭐 기초 이익여금에 뭐 가감되고 어떻든 간에 과거 재무제표 다 제작상하는 거지. 다 뜯어 고치는 BSIS 등등 다 뜯어 고치는 거고 누적 효과는 새로운 회계 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변경전과 변경 후 이익 차이. 아까 재무제표 제작성으로 인한 손익의 단기 손익의 변동 효과다라고 했고 요거 갖고는 시험이 안 되니까 이제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 그다음에 요거까지 보고 실 겁니다. 실무상 한 개. 그러니까 누적 효과가 뜯어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뭐 X 1년 이라 치고 뭐 이게 10년이지 지금 현재 저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서 소급적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새로운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야, 우리 지금 사업한 지 9년, 10년 지났는데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이 방법이었던 것처럼. 네가 뭐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 바꿨어. 다 총평균법으로 다 뜯어고치는 거. 그거잖아. 근데 그 실무상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지. 이거 예외지 뭐. 소급법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뭔데?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부터 금액을 조정하라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부터 소급적 적용. 이때부터 이제 금액 파악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소급법 적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부터 야 과거 데이터 금액 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금액 결정 못한다. 금액 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데이터상의 문제, 실무상의 이유 때문에 뭐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소급 적용하냐.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부터 소급 적용해라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과거 기간 전체에 대해서 금액 결정 못한다. 그럼 이거는 야 우리가 소급법 하고 싶은데 진짜 미안한데 자료가 없어. 데이터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거 사실상 전진법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 단어가 전진 적용한다 라는 것이고 그건 사실상 전진법인 거죠. 전진법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서는 당연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틀리게 하면은 여기다가 소급 적용 틀린 겁니다. 소급 적용이 틀리고 이거는 사실상 전진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 조금 매력이 떨어지고 어쨌든 뭐 노란색 칠한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입니다. 그냥 넣은 거야 제가. 장단점. 물론 저희 뭐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고 이것도 시험에 안 낸다. 참고로 봅시다. 장점은 기간별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전기랑 단기랑 똑같은 금액 적용하는 게 비교 가능성 뭐 이런 거거든요.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전기 단기 똑같이 적용해야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소급법은 뭐 전기도 선입선출법, 단기도 선입선출법이니까 왜냐면 다 뜯어고치기 때문에 단점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뜯어고쳤으니까 재공시하잖아. 옛날에 우리가 이익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1년 지났더니 이익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767입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인데 태풍 때문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데이터가 젖었고요. 이제 피곤할 때 눈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네. 지진 난 거 아니죠? 지금 눈이 한쪽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피곤하긴 피곤하구나. 마그네슘? 그래요? 그래. 피곤한 거죠, 지금. 마그네슘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약국 좀 가야겠네. 눈이 막 계속 달리고 있어. 회계 변경 후 쭉 해서 나오는데, 정책 변경은 100% 이제 재고 쪽에 나오는 데 있었습니다. 재고 나오면 옛날부터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재고 숫자 나오면 무조건 T계정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계년도가 나왔습니다. X 1년도, 2년도 숫자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소급법, 말로 들었던 소급법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그 선입에서 지금 총평균법 바꿨는데 기존 방법인 거죠. 기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뭐 기초, 매일. 또 내일 또 쉴 생각하니까 또 약간 설레기도 하네. 갑자기 약간 마음이 편해졌어. 오히려. 그래서 뭐 빵이었고요. 그대로 쓰는 거지. 뭐 매입 500만 원. 합치면 500. 여기도 뭐 500이고요. 요 흰색은 변경 전의 숫자죠. 기말 200에 매출원가 300. 2년도도 좀 나왔죠. 오른쪽에 기초 200. 물론 요 기초는 기말하고 똑같은 거고. 그다음 단기 매입 800. 그리고 기말에 이제 100. 동네 이제 우리 주민이 손석구가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 제가 사는 데가 3호선 그 대청역이 근처인데 그 대청역에서도 막 왔다 갔다 하나 봐. 걔가 뭐 사진 찍어 달라면은 다 사진도 다 찍어주고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냥 뭐 전혀 연예인 티를 안 낸다고.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애가 수수하고 연예인 티 안 낸다고. 많이 목격이 되나 봐요. 여기저기서 헬스장 뭐 많이 등장하고 먹자골목, 지하철 등등. 됐죠? 요거는 이제 변경 전입니다. 변경 후 봤더니 1년 말에 220. 요거는 이제 빨간 노란색으로 변경 후 뭐 소급법 해보는 겁니다. 2년 말은 115만 원. 데이터가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요약하면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변경 전에 뭐 이익여금 얼마다 나온 것이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나머지 숫자를 다 채울 수 있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말 제거하고 매출원가는 항상 제가 말했지만 제로섬. 얘가 커지면은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작아지면 커지고 커지면 작아지는 거지. 얘랑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는 바뀌지 않고 매입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관계가 있지, 여기는 왼쪽엔 전혀 데이터랑 관련 없습니다. 매입은 한꺼번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여기 숫자 틀어지는 것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거 팩트야, 팩트. 기초는 전기말 숫자니까 바뀌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음 기 기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영향 주는 거죠. 이쪽에 영향 주고 이쪽에 영향 주고. 여기 말이 그럼 220 기초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쭉 정리하면은 합쳐서 500. 그러니까 왼쪽은 안 바뀌는 거죠. 여기도 500입니다. 제로섬이라 했듯이 20 커졌으니까 20 작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280만 원. 어쨌든 합치면 5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220을 제가 말했죠. 매입은 팩트라고. 한꺼번에 매입하니까 전혀 이거는 기초재고, 기말재고, 기말재고랑 매출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기는 뭐 바뀌지 않는 겁니다. 수천 개, 수만 개를 한꺼번에 매입하니까 금액 산정은 아주 쉬운 것이고 전혀 관련이 없다. 더하시면 1020. 그럼 여기도 이제 1020이 나와야 되겠지. 뭐 이렇게 쫓아가면 됩니다. 1020에서 115를 뺍니다. 그러면은 115만원 해서 빼주시면 90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서 1020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 하면은 이제 정책 변경이 끝이 난 겁니다. 질문 보면은요. 첫 번째 질문. 변경 후에 재고자산 얼마냐? 여러분이 출제위원입니다. 요거를 낼 리가 없지. 여기서는 2번하고 3번을 내는 거야. 시험은 2번하고 3번. 왜냐면은 1번은 주어진 거거든요. 주어진 거거든. 근데 이제 개념이 없으면은 공부를 안 하면은 주어져도 못 먹는 거지. 주는 문제를 못 먹는 거죠. 왜냐면 주어졌잖아. 변경 후의 금액이다. 1번은 안 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 후 매출원가 얼마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그렇죠?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 퀘스천. 그 다음에 변경 후 이익잉여금 얼마냐 이건데,
이거 하기 전에 가끔 물어보거든요. 야, 네가 설명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하니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해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좀 한번 빠르게 설명하면은 여기 안 바뀐다 했었고요. 여기 커졌으니까 여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이 또 다음 기로 그대로 2월 되는 거니까 됐고, 매입도 안 바뀌니까 됐고, 두 개 더해서 1020. 얘랑 얘랑 같아 되니까 1020. 주어졌고, 빼주시면 이렇게 됐죠? 변경 후, 변경 적게 주어졌잖아요. 변경 전이 100만 원 나왔고요. 이익여금 2년 만원 주어진 거잖아. 200만 원. 단기 순이익 합계가 이익여금인데 그럼 어떻게 여기서 뭐 이익여금 변경으로 찾을 수 있냐? 단기 순이익 합계가 이익여금인데 단기 순이익하고 관련된 거는 매출원가 쪽이잖아. 비용. 매출원가를 잘 찾으면 되겠죠. 매출원가가 2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럼 이익이 20만 원이 느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120만 원입니다. 엑셀연도의 단기순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원가 20만 원 줄면은 이익은 20만 원 느는 거잖아. 이익이 20만 원 늘었으니까 이익여금이 20만 원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합계가 이익여금이야. 그럼 이것은 일단 얘는 알겠죠. 매출원가가 5만 원 늘었어. 그래서 이익은 5만 원이 주는 겁니다. 근데 단기순이익 합계가 이익여금이니까 아까 했었던 그 20만 원 여기도 영향 주는 거지. 합계니까. 그렇잖아. 요거하고 요거 둘 다 영향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영향 주니까 215만 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시죠. 단기순이익 합계가 이익여금이니까 요 매출원가 요거에 따른 단기순이익 변동하고 요거에 따른 단기순이익 변동 둘 다 영향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책 변경은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다른 풀이도 써놨지만 그 풀이는 아직은 오류성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략할 거고 이따가 오류성 하게 되면은 알 수 있고 거기 뭐 이상한 풀이가 있거든요. 방법 2번에서 회계 정책 변경표 우리나라에서 저만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아직 안 배워서 오류수형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의미가 없어. 이따가 뭔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연습 문제 같은 풀면서 그때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정책 변경은 생각보다 시험이 잘 안 나고요. 추정의 변경하고 오류 추정이 잘 나와요. 뭐 정책 변경하고 그러니까 추정의 변경하고 오류 추정이 한 4-5문제 나오면 정책 변경 한 문제 나올까 뭐 그 정도로 잘 안 나와. 나와봤자 어차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T계정 그래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아직 안 배웠던 방법 회계정책의 변경표 그거는 나중에 연습 문제 풀면서 설명하고. 그래서 어차피 뭐 재고밖에 안 내고요. 추정의 변경은 계산 문제는 감가상각밖에 안 낸다고 했는데 일단 개념부터 빠르게 봅시다.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바꾸는 거다. 뭐 내봤자 뭐 맞는 문장 내는 거지. 뭐 틀리게 하면은 뭐 정책의 변경을 이렇게 하는데 유치하는데 어쨌든 뭐 추정의 변경 추정치 바꾸는 거다. 예시는 다 보면은 뭐 추정치 되잖아. 여기도 뭐 다 추정률이고 다 추정이라는 단어가 다 있으니까 뭐 쉽다. 대선 추정률 1%인 줄 알았는데 채권 대비 1%인 줄 알았는데 뭐 3%로 바꿨다 뭐 등등 해서 됐고 뭐 2번만 챙기시면 되겠네. 감가상각 내용뉴스 변경 말했잖아요. 내용뉴스 잔존가치 상각방법 변경. 야 여기 상각방법이 어디 있어? 여기 미래 경제효익이 자산성인데 이 자산성의 소비 형태라는 게 자산의 가치가 처음에 많이 까이고 뒤에 적게 까인다 그러면은 뭐 정률법 같은 거 쓰는 것이고 자산의 가치가 유사하게 까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액법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미래 경제효익의 기대 소비 형태라는 것이 상각방법을 이렇게 기준서에서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자산성이 소멸되는 형태, 뭐 자산의 가치가 소멸되는 형태. 그게 상각방법입니다. 그래, 추정의 변경 전진법이죠. 전진법. 뭐라 되냐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은 다음에 회계기간의 단기손익에 포함해서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전진법이고 단기손익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인트 달았는데 단기손익. 그래서 뭐 틀리게 하려면 두 군데나 틀리게 할 수 있죠. 뭐 소급하면 틀린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기타 합포가 손익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 뭐 전진법이라는 거 알겠어. 옛날 거 다 인정하고 지금 바뀌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출발 앞으로 전진. 단기 손익은 좀 뭐냐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서 합시다.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하고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시로 제가 써놨잖아요. 대선에 대한 추정치 채권 대비 충당금 설정 비율이 1%, 채권 대비 대선 비율이 1%가 예상이 돼. 또는 채권 대비 대선 비율이 뭐 3% 예상돼. 이런 거는
그 연도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차변의 대손 상합비, 대변의 대손 충당하면서 그 연도에만 바뀐 그 연도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것도 어쨌든 뭐 다 추정의 변경이라면 추정의 변경인 거죠. 어차피 뭐 채권 대비 몇 프로 못 받을 것 같다. 뭐 그거 다 추정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일본에 대한 케이스고요. 단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모두 영향을 주는 거. 그것은 감가상각비 변경 같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액법에서 정률법 바꿨어. 그 정액법 바꿨을 때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되는데 매년 정률법 바꾸면은 뭐 이게 계속 다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 틀어지고 계속 단기뿐만 아니라 미래 다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 요 예시가. 이건 좀 지엽적인 건데 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거 다 틀린 거고 이거에 대한 예시 이거 다 틀린 거고 요 예시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네. 단기 손익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기타 부가 손익이 아니라 뭐 감가상각비든 대손상각비든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뭐 방금 봤죠. 단기에 미친 영향 효과는 단기 손익이고 미래 기간에 미친 영향도 뭐 미래의 단기 손익이죠. 전부 다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아까 뭐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상각 방법 변경에 의해서 감가상각비가 뭐 단기 미래 다 영향 주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단기 손익이라는 게 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수정도 하지 않는다. 그게 뭐 전진법이고요. 누적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누적 효과는 재무제표 제작성이나 누적 효과 있는 거니까 소급법 할 때만 등장하고, 그리고 계속 봤지만은 뭐 단기하고 미래 기간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죠. 소급법은 누적 효과 있는데 전진법은 없다고 벌써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변경이 회계 변경이 추정의 변경인지 정책 변경인지 실무상 애매하면은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너무나 많이 나왔죠. 이 오류수형 전체, 회계 변경 오류수형 전체에서 말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여기죠. 틀리게 하면은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근데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냐? 그냥 본다니까 간주 규정인데, 왜냐면 정책 변경하면 소급법이니까 다 뜯어고치고 실무상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그냥 뭐 옛날 거 다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출발. 그래서 소급법이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실무상. 그래서 애매하면은 전지법 쓰자 이거고. 방가로 3번은 너무나 뻔한 거니까 노란색은 아닌데 추정의 변경, 즉 추정치 수정은 오류추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도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 오류추정 따로따로 있는 거지. 왜냐면은 옛날에는 내용 요소가 3년인지 알았는데 지금 5년인 것 같대. 그럼 옛날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이건 오류추정이 아니다 이거. 역시 장단점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죠. 아까도 뭐 그 소급법 장단점 나왔듯이 참고로 봅시다. 재무제표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장단점은 소급법의 장단점하고 정확하게 반대지. 소급법은 뜯어고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거지. 소급법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 왜냐면 이거는 옛날의 정액법, 작년은 정액법, 단기는 뭐 정률법 뭐 이런 거니까 기간 간 비교 가능성 떨어진다. 전기 단계 똑같은 방법 적용해야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떨어진다는 건데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 예,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비가 나온다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또 진도 체크. 오늘 또 태풍의 영향으로 또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네. 내부 외부에서 다. 그렇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100% 이제 감가상각비 쪽에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질문이 엄청 많죠. 낼 게 많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무슨 질문이든 간에 다 똑같이 이제 풀어낸다는 것이죠. 엑셀연초에 10만 원 주고 취득한 내용뉴스 5년 잔존가치 다 체크해야지. 내용뉴스 잔존가치 없다 됐고 3년초에 바꿨대. 오케이. 2년 뒤에 바꿨대. 방법을 바꿨네. 첫 번째. 두 번째 잔존가치도 바꿨고 잔존가치 그 다음에 내용뉴스 다 바꿨어. 다 바꿨어.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3개를 다 바꾼 거지. 그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최대치로 된 거지. 지금 최대치로.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뭡니까? 1개만 바꾼 거고 그 다음에 2개 정도 바꿀 수 있고 가장 좀 빡신 게 보시다시피 3개 다 바꾸는 거지. 뭐 공부는 빡시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 바꿨습니다. 정률법 할 때는 상각률이 필요한데 상각률이 이제 퍼센테이지 나올 수도 있고 소수로 나올 수도 있죠. 0.4랑 같은 거고. 오케이 해보자.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x 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어. 그럼 제가 이렇게 쓸게 그냥 X1년도, X2년도, 3년도에서 이렇게 다시 풀이를 수정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물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X2년 말의 감가상각 누계기입니다. 왜 걔가 필요하냐면은 그걸 알아야 X3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새 출발할 수 있거든요. X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일단은. 그걸 알아야 3년 초에 장부가가 나오는 거지. X3년 초에 장부가. 장부가는 항상 순액이죠. 장부가라는 거는 이제 취득가 빼기 감노잖아요. 취득가 빼기, 그럼 여기서 X2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 뭐 이런 흐름이지. 뭔 짓을 하는지 알고 접근해야지. 그래서 3년 초에 장부가를 알아야 3년 초 그 장부가를 새로운 취득가로 보고 새 출발 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년까지 감가상각 누계를 알아야 되고, 왜냐면 장부가라는 건 취득가 빼기 감노니까, 전기말 감노니까요.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정률법이니까 한 큐는 못하고 다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 정률법은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이지. 기초장부가 10만원. 첫 해 기초장부가는 당연히 취득가랑 같고, 상각률은 뭐 40%니까 0.4에서 4만원. 그리고 10만원 빼기 4만원에서 6만원이죠. 기초장부가. 그럼 취득가 빼기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이기 때문에 10만원 빼기 4만원, 6만원이 기초장부가고, 거기다가 같은 상각률을 때리는 거죠. 그게 뭐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더하시면 64,000원이 감가상각 누계기예요. 그래서 10만원 빼기 취득가 빼기 64,000원에서 36,000원의 기초장부가 찾아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이제 새 출발, 바뀌면 바뀐 대로 다 새 출발. 첫 번째, 연수학계법 바꿨네. 두 번째, 잔존가치 바꿨네. 세 번째, 남은 내용뉴스, 잔존 내용뉴스 바꿨다. 주의할 점이 이 잔존 내용뉴스하고 내용뉴스는 다른 겁니다. 내용뉴스 다른 겁니다. 이건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잔존가치 바꿨다며. 바꾼 대로. 그러니까 요 36,000원은 새로운 취득가로 간주하는 거야, 아니야. 새로운 취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취득가로 이제 간주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 하고, 그 다음에 잔존 내용뉴스 2년이야. 연수학계법이 이거잖아요. 2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죠. 까먹으셨나? 만약에 내용뉴스 3년이면은 잔존 내용뉴스 3년이면은 이렇게 하고 3 이렇게 하는 거죠. 가중치를 뒀던 거죠. 처음에 3만큼, 2만큼, 1만큼 이렇게. 여기서는 2년이니까 그래서 2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가중치로 됐던 게 연수학계법이죠. 그 얼마야? 예, 24,000하고 16,000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된 거야. 질문이 뭐든 간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상각이라 하는 것은 잔존 내용뉴스 동안 상각을 하는 거라고. 원래가 그런 거라고. 내용뉴스 하면은 그거는 최초 취득일 기준, X년초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잔존 내용뉴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따가 또 문제를 구성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정리하고, 어쨌든 내용뉴스는 X년초 기준이고 잔존 내용뉴스는 X3년초 기준이 되는 거지. 3년초 기준. 그렇게. 1번 감가상각비 계산하시고 16,000 했고요. 두 번째 눈으로 봅시다. 회계 처리하시오. 그거는 이제 풀이 물음 2번에 보시면 772페이지에 X3년초 변경 당시는 회계 처리가 없어. 그냥 3년 말에 시국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6,000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 당시가 X3년초인데 그때는 뭐 할 거 없다고요. 그냥 원래대로 결산 시에 감가상 하시면 돼. 16,000원. 감누를 계산하시오. 감누는 뭡니까? 감가상각비 합친 거잖아. 2년 말까지 감누가 64,000이야. 2년 말까지가. 3년도 감가상각비가 16,000이야. 그럼 그것이 감누가 되겠죠. 8만원. 됐죠? 8만원. 2년 말까지가 64,000이고 3년도 감가상각비 16,000이니까 3년치 감가상각비 다 합치면은 6만원이 아니라 8만원. 장부가는 취득가 빼기 감누니까 취득가 10만원. 취득가 빼기 감누. 그래서 2만원입니다. 이렇게. 취득가 빼기 감누, 취득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기 장부가가 됩니다. 4번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5번이 마지막 질문이죠. 뒤에 없지. 마지막인데 3년 초에 5번은 그겁니다. 제가 잔존하고 내용뉴스 그거 이따가 뭐 문제로 본다 했는데 이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용뉴스가 만약에
그럼 이제 6년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내용연수를 항상 최초 취득 기준이기 때문에 얘랑 같은 말이 뭡니까? 잔존 내용연수는 몇 년일 것 같아요? 잔존 내용연수는 뭐 4년인 거지. 왜? X년초에서 3년초까지 2년 지났기 때문에 X 3년초에 봤을 때 내용연수가 6년이면은 그거는 X 3년초에 봤을 때가 아니라 X 1년초 기준에서 6년이다 이런 뜻이요. 그럼 3년초로 봤을 때는 2년 지났으니까 602에서 4. 4. 그래서 4로 가는 거지. 그때는 36,000 빼기 12,000하고 그럼 남은 내용수가 4년이기 때문에 4321분의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걔가 얼마야? 9,6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냐 잔존 내용연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낼 수 있는 걸 뭐 다 그냥 문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물어봤는데 또 상관없이 다 똑같이 풀었잖아. 감가사비, 감로, 장부가 이게 세 가지 다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뭘 물어봐도 하는지 다 똑같잖아. 다 똑같았어. 감가사비 물어보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고 가장 기본 문제. 1번이 가장 기본 문제고 감로랑 장부가가 조금 꼬운 문제인데 그래봤자 감로도 하는 짓이 똑같고 장부가도 뭐 취득가 빼기 감로니까 다 이렇게 똑같은 거. 됐습니다. 추정의 변경도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거기 이제 772페이지 마지막 줄에 써놨잖아요. X 3년초 내용연수가 6년이면은 이제 1년 초로 봤을 때 6년이기 때문에 3년 초에 봤을 때는 남은 내용연수가 4년이다. 마지막 줄에서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책에다가. 예. 그 다음에 또 더 이어서 보시면은 이거는 새로운 거 없죠. 새로운 거 없고 볼만한 게 뭐 다 아까 봤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변경 제가 아까 말로 했지만은 그 선택하는 부분이라고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라고. 그 추정의 변경은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추정치의 개념이다. 추정치를 추정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택에 영향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때그때 마다 다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 한 거예요. 쭉 다 보시면 다 한 겁니다. 각자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표지만은 다 했던 얘기니까 집에서 이따 뭐 복습할 때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에서 두 개를 끝난 거예요. 이제 오류정 하나 남았죠. 이거 하고 뭐 연습 문제 풀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셋 중에는 오류정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오류정이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는 볼 거 없고 그러니까 오류수정이 뭐 이거지. 전기 또는 그 이전. 그러니까 전기 또는 뭐 전전기 등등. 그러니까 옛날에 발생한 오류를 단기 찾아서 수정하는 거라고. 왜냐면 단기의 오류를 단기 찾아서 수정하는 거는 오류수정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하는 거지. 그냥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단기 삽질하는 건 단기 찾아서 하는 거니까 오류수정이라고 안 하고 옛날에 잘못한 걸 단기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오류가 있을 거고 있을 수 있고. 이것도 뭐 볼 거 없고요. 네, 다 한 얘기죠. 회계 변경은 이렇게 되고 오류정은 이렇게 되고 다 한 얘기입니다. 오늘 다 한 얘기입니다. 필기했던 것이고. 오류수정 유형. 요 박스는 시험과는 관련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할 거냐 뭐 그런 거. 이 시험에 나오는 박스는 아닙니다. BSM에 영향주는 오류가 있고 ISM에 영향주는 오류는 이제 개정 과목 잘못된 오류를 말하는 거야. 단기 손익에 영향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내. 절대로 안 내. 무조건 단기 손익에 영향이 있는 이런 것들만 내는데 야 그러면 시험에 안 내지만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뭐 무궁무진한 예시가 있겠지만 매출채권 미수금 개정 과목 잘못 썼대. 이게 영향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감가상각비인데 뭐 무형자산 상각비 뭐 등등등 해서 개정 과목 잘못됐다고 뭐 이익에 영향이 없잖아. 절대로 안 내고 항상 시험은 이익에 영향이 있는 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BS, IS 모두 다 영향이 있는 오류입니다. 이 표는 시험과 관련 없어요. 자동조정 오류랑 비자동조정 오류라는 개념을 아셔야 될 텐데 뭐 예시죠. 예시인데 자동조정 오류는 바로 또 글씨로 이제 볼 텐데 이런 겁니다. 왜 자동조정 오류인지 보여드릴게요. X1년도 2년도입니다. 재고니까 뭐 또 그거지 뭐 매출원가 뭐 기말재고 뭐 기초재고 단기 매입
외출 원가, 기말재고. 얘가 뭐 200만큼 과대계상 됐다고 칩시다. 과대계상 된 거죠. 여기는 200이 작아지겠죠. 말했잖아. 얘가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는 관계. 왼쪽은 전혀 관련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영향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 이펙트가 어디로 가냐면은 다 일로 갑니다. 정확하게 다. 왜냐면은 제가 매입은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전혀 뭐 가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얘네들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숫자예요. 한꺼번에 뭐 수천 개, 수만 개 매입하니까 숫자가 틀릴 리가 없어. 그리고 기말재고도 사실상 다 기말 실사, 창고 실사를 해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가서 창고 실사해서 금액 계산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이펙트가 다 일로 간다. 그래서 그 이익에 미친 영향이 내년도에 반대. 그래서 내년도에 반대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상쇄가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 상쇄가 된다. 이익에 미친 영향이 내년도에 상쇄된다. 그것이 자동조정 오류입니다. 그럼 비자동조정 오류는 역시 딱 글씨로 볼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류라고 하는 거는 놀랍게도 다 상쇄는 됩니다. 오류는 다 시간 지나면 다 상쇄되는 거예요. 상쇄돼. 뭐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똔똔이 된다는 겁니다. 똔똔이 되는데 내년도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똔똔 되는 거. 내년도에 반대 효과 나오는 것은 자동조정 오류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 조정되는데 1년 이상 걸린다. 1년 초과해서 걸린다 그러면 그 비자동조정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진짜 문제를 보면서 진짜 네 말대로 다 뭐 오류라는 거 상쇄되는 것은 된다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자동조정 오류의 재고조사 쪽을 하나 예시로 본 건데 하여튼 이 박스는 시험과는 관련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비자동조정 오류는 자동조정 오류 이외의 오류다라고 이따가 문장으로 보겠죠. 문장으로 봅시다. 그럼 뭐 보면은 알겠죠. 예, 이건 뭐 관련 없고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여기부터 지금 오류 여기부터 내용은 이제는 다 100% 계산적이에요. 여기부터는요. 그래서 말로 낼 거 없어. 이제는 말로 낼 거는 이미 다 정리 다 끝난 거고 이제부터 다 계산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계산적. 여기 어디 가서 제가 말했잖아. 말로 했던 거 글씨로 본다고요. 자동조정 오류는 이 회계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에 오류 영향이 반대 조정된다. 이런 거. 그래서 양개년도 걸쳐서 다시 말하면 내년도에 이익에 미친 영향이 또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 회계기간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자동적으로 상쇄돼서 소멸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재고조사부터 요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뭐 해서 5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고는 제가 보여드렸고 그 나머지 4개를 다 제가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그 중에 2개 정도만 제가 샘플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동조정 오류 이외의 오류가 다 비자동조정 오류이기 때문에 얘네 5가지가 특이한 거거든요. 실무에서도. 이 정도면 수업목소상 100%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만 제가 쓴 건데 그리고 이 4가지 세트는요. 선수수익, 반대가 선급비용이고 항상 세트잖아요. 얘네들. 회계 열릴 때부터 봤던 걔네들. 미수수익 반대가 미지급비용에서 얘들이 결산 조정사항 중에 또 그 4가지 세트 아니겠습니까? 결산 조정사항에서 제가 회계연리 제 강의를 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뭐 회계연리 때 유일하게 강조한 게 이겁니다. 왜냐면은 나머지는 회계연리 때 말고 이제 중급회계 때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급회계잖아. 중급회계 때 다 복습하게 된다고. 사채도 또 나오고 뭐 다 나와. 뭐 자본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요 4개는 회계연리 때만 공부하고 그때는 안 본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중요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 4가지는 회계연리만 보고 뭐 그다음부터는 따로 정리 안 되니까 그래서 요 4가지만큼은 잘 정리하시라라는 얘기를 이제 회계연리 강의 듣는 사람은 알 텐데 아무튼 적어도 자산인지 부채인지 정도는 아셔야죠. 선수금이 부채인 것처럼 얘도 부채입니다. 물론 선수금하고 의미가 다르니까 이름도 다르겠지. 선급금이 자산인 것처럼 얘도 자산이야. 미수금이 자산인 것처럼 얘도 자산. 미지급금이 부채인 것처럼 얘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일단 이름 비슷한 애들이 자산부채인 거는 걔네들 조금 더 애들보다 익숙하니까 걔들 갖고 한 건데, 다만 얘가 무슨 계정 과목이다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제가 1시간 걸리거든요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오바고,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당연히 못하고 자동 조정 오류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다고. 요 네 가지 세트. 그러니까 이 재고를 재면 나머지 네 가지가 또 자동 조정 오류인데, 미수익 봅시다. 빠르게 보여드릴게.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짝대기 두 개는 항상 결산일이었고요. 이제 뭐 7월 1일, 6월 30일이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쫙 기간이 있고, 이때 임대료를 후불로 받는다. 120을 후수령. 그럼 제가 여기서 할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분계지 뭐. 우리는 그냥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X년째는 분계가 없습니다. 제가 회계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발생주의, 현금주의, 차의 조정 때문에 생기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습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의 조정 계정 과목이다. 기분 나쁜 건 끝에 단어가 수익비는 끝나는데 걔들이 소속기 자산모시라는 거가 기분 나쁜데, 아무튼 저 단어를 제가 지금 자세히 할 시간 없고, 발생주의, 현금주의, 차의 조정 계정 과목이고, 실제로 제가 분개할 때도 발생주의, 현금주의, 차의 조정으로 설명할 건데, 발생주의는 워낙에 포괄적인 것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수익비용 기록한다는 건데, 이렇게 기간이 경과하면 수익비용 기록해라. 이것도 이제 발생주의거든. 기간이 경과한 만큼 수익비용 기록해라. 오케이. 그래서 X년 7월 1일은 분개가 없죠. 발생주의도 없고, 기간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금주의, 현금 주고받는 것도 없고, 할 게 없다. 다만 12월 말에는 해야 됩니다. 그럼 12월 말에는 기간이 경과했잖아. 여기가 지금 임대기간이 이렇게 1년인데, 집주인이 1년치 임대를 후수령한 거예요, 지금. 기간이 6개월 경과했고, 여기도 뭐 6개월. 그래서 6개월치 경과했으니까 발생주에 따라서 임대료를 절반을 인식하는 겁니다. 60. 어떻게? 전체 임대를 받은 것 중에서 12개월 중에 6개월치 월할 계산한 거지. 이렇게 해서 월할 계산. 7월 1일부터 이때까지 월할 계산 6개월치, 발생주 60, 현금주의 빵, 차의 조정이 미수 임대료가 되는 거지. 예, 회계되면 미수 임대료 하겠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미수 수익으로 이제 통합계정 쓰겠죠. 그러니까 발생주에 따라서 수익이지만은 아직 돈을 못 받았다.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발생주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X년 6월 30일 날 또 발생주의, 현금주의 차이 조정을 해보죠. 발생주의 임대료 60. 왜? 얘도 똑같이 6개월이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6개월. 그래서 발생주의 60, 현금주의 120. 돈 받았잖아요. 현금 120. 차이 조정은 이제 미수 임대료에서 이제 미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돈 받을 권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산이었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FM. 그게 갭이지, 갭. 기업회계기준. 근데 만약에 회사가 삽질했다 치자. 이제 회사가 만약에 현금주에 따라서 해봤다 치자. 아예 현금주. 삽질한 거죠. 지금 보는 건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냥 제가 뭐 할 건 딴 거 없어. 그냥 결과적으로 걔들이 자동조정 오류인데 뭐 궁금할 수 있으니까 하나 샘플 잡고 쭉 한 겁니다. 제가 얘기를 다 하지 않겠지. 그냥 한 놈만 갖고 보여드리겠지. 그래, 현금주에 따라서 당연히 X년 7월 1일날 현금 주고받은 거 없으니까 분개 없고 12월 말에도 분개 없겠죠. 현금주에 따라서 실제로 돈 주고받았을 때 수익비용 한다고 했으니까 돈을 받았을 때 차반에 현금 120하고 이때서야 임대료를 다 인식했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지.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쳐봅시다. 분개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120, 임대료 120 똑같아요. 똑같은 게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똔똔인 겁니다. 오류를 범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못 느끼지만은 오류를 범했을 때 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결국 같아집니다. 자산부채 자본 이익에 미치는 모든 영향이 다 같아져요, 사실상. 아무튼 그럼 진짜 자동조정 오류냐? 역시 1년이란 기간 속에서 다 반대조정 다 돼버렸거든요. 분명히 그때 X년도를 봤을 때 임대료랑 뭐 미수수익이 안 잡혔는데 시간 지났더니 똔똔이 됐어. 다 합치면 똔똔. 그러니까 오류가 상쇄되는데 딱 1년 걸린다. 그것이 이제 자동조정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네 가지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 요거 자동적으로 오류 봤으니까 뭐 나머지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이걸 제가 네 개를 다 뭐 하러 합니까? 시간 낭비고. 예, 아무튼 하나 샘플로 제가 보여드렸고 이제는 했으니까 되고. 다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재고 쪽이 한 85%쯤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한 90% 이상인데 최근에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항상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옛날엔 재고 한 90% 이상인데 지금 한 85%쯤 되는 것 같고 이제는 나머지 이 네 가지들도 막 나오기 시작했다. 잘 안 나오는 애들도. 그래서 그 5가지가 우리 전체 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원리 요거는 예전에는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이미 제가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아까 T계정 2개 해가지고 했으니까 예전은 시험용 아니기 때문에 패스 제가 이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자동조정 오류의 원리. 그래 제가 막 한 게 그잖아.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데 T계정 그래서 재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이거 X1년 재고 과대되면은 1년도 매출원가 과소. 왜냐면 재고조선 매출원가 제로섬이니까 오케이. 비용이 과소니까 이익이 과대네. 그리고 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고자산과 이익이 같은 방향이네. 자산과 뭔가 이익이 같은 방향이다라는 걸 살짝 느낀 거죠. 그리고 또 2개 정도 한번 더 느껴봅시다. 지금 5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2개만 더 느껴봅시다. 요거 자산이죠. 방금 했지만 자산. 미수금이 자산인 것처럼 얘 자산. 발생률에 따라서 수익이지만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 받을 권리 있다 자산이고 미지급 비용은 발생률에 따라서 비용이지만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했지만은 돈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비용인 이거 부채인데 그래서 미수수익 갖고 보여드릴게요. 방금 분계를 봐서 알죠? 여기 미수수익이 있으면 그놈의 짝꿍이 이제 수익이거든요. 수익이면서 이제 미수수익인데 그 미수수익이 과소야. 그럼 수익도 과소지. 지금 분계상으로 그렇잖아. 결산시. 차변의 미수수익 자산 대변의 수익이거든요. 그럼 얘가 과소면 얘도 과소고 수익은 이익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너도 과소다. 오케이. 그럼 이게 이제 미수수익이 아까 자산이었는데 자산이 과소면 이익도 과소. 뭘 느낀 겁니까? 요런 거.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이라고. 그걸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 과정은 그냥 제가 그냥 써놓은 거고 그냥 써놓은 거고 그거를 제가 또 정리하고 그다음 부채도 한번 볼까요? 부채. 미지급 비용은 분계가 이렇게 되거든요. 미지급 비용은 차변에 뭐 비용 대변에 이제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채지. 이런 거를 이제 회계원리 때 공부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회계원리 때 강조한 게 요 네 가지니까 나는 요 네 개를 잘 몰라 또는 다 까먹어서 하면은 반드시 회계원리 본인이 갖고 있는 책이 있을 거니까 요거만큼은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중급 회계 때 지금 하는 중급 회계 다 나오는 거니까 괜찮은데 얘만 따로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임차인 입장이면 임차인 입장이라면 차변에 뭐 임차료, 대변에 뭐 미지급 임차료, 물론 재무제표상으로는 미지급 비용이겠죠. 뭐 그렇게 하거든요. X년도. 그래서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차변에 임차료 비용 잡고 대변에 돈 줄 의무가 있다 해서 뭐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비용 부채 잡거든요. 발생주에 따라서는 비용이지만은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했지만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돈 줄 의무가 있다 해서 다 발생주의 딱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용어들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럼 얘가 과소면은 부채 미지급 비용 과소면은 비용 과소잖아. 지금 보니까 부채 과소면은 비용 과소. 그러네. 비용 과소니까 이익하고 비용 반대니까 이익 과대. 뭘 느끼는 겁니까? 부채 과소 이익 과대. 부채랑 이익은 반대네. 뭐 그걸 느끼시면 된 거지. 그래서 이 박스들 다 시험과 관련 없고 우리는 요것만 아시면 돼. 요거. 이거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 과정 논리적으로 써놓은 거고 그 어떤 책을 봐도 없을걸요. 제가 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마시면 돼. 요거 마시면. 왜냐면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이거 고득점을 위해서 이거 아셔야 돼. 쉬운 문제들은 이거 몰라도 되는데 문제들이 이제 어렵게 나오잖아.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나오고 있다. 요 박스들은 과정이니까 몰라도 된다. 결론만 아시면 되지. 우리가 수험생인데. 그럼 이제 비자동조정 오류 말했죠. 이 회기간 경과만 들어. 그러니까 1년 지나도 오류가 상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년 지나면은 상세된다. 1년이 초과되면 상세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는데 예시로 감가사비 관련된 오류. 근데 의미 자체가 자동조정 오류 이외 모든 오류가 다 비자동조정 오류고 자동조정 오류 그 5가지가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다 오류가 상세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선 비자동조정 오류 쪽에서는 감가사비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 이거 90% 이상입니다. 뒤에 또 예제도 감가사비로 제가 써놨고요. 보시죠. 잠깐만 또 언제까지 하고 실까? 오케이. 네, 더 보시죠. 소고법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 후속 기간에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 제작사항한다. 어차피 뭐 전기, 단기 다 양개년도를 다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 그러니까 과거 재무제표, 전기 재무제표 다 제작상한다는 얘기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소구법이고. 뭐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기준서에 언급조차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 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다 뜯어 고친다고 소구법 한다고요. 제가 아까 오류 수정하고 뭐 정책의 변경 소구법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손익에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기에 오류 수정해가지고 이익을 뭐 바꿔놨대. 그걸 갖다가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초이익여금에 반영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기초이익여금. 옛날 거 다 BSI에서 다 제공시되고 옛날에 그 단기 손익은 당연히 기초이익여금에 반영되는 거죠. 단기 손익에 보고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기초이익여금에 반영이 된다. 요거는 뭐랑 똑같냐? 여기다 써보세요. 회계정책의 변경과 동일하다. 회계정책. 아까 요 표 봤었거든요. 소구법 써라. 할 수 있을 때부터 소구법 해라. 전체기간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은 전지법 써라 해서 아까 이거는 이제 정책의 변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준서 문장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과 동일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과 오류 수정이 이게 소구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제가 오류 수정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제 회계 처리라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궁금해도 안 가르쳐 줄, 뭐 궁금하면 가르쳐 줄 수 있지. 근데 이제 쓸데없는 거고요. 그거는 전혀 쓸데없고 우리 오류 수정표로 다 100%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이 표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텐데 살짝 구경해 봅시다. 수정정 단기 승리 주어지는 거지. 주어지고 우리는 여기 수정상 막 이렇게 더하기 빼기 막 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해서 수정 후 단기 승리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표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아쉬운 김에 잠깐만 아니다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시간상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